자, 이제 단원이 바뀌었습니다. 진도가 훅훅 나가죠. 예. 지난 시간까지 정기장과 자기장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오늘부터 4시간 동안은 물질의 구조와 성질에 대해서 볼 겁니다. 4단원하고 연관이 영 없는 건 아닙니다. 정기장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일단 원자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원자죠. 원자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원자가 수소 원자입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에 대한 몇 가지 모형을 얘기할 거고, 그 중에서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 같은 경우에는 좀 자세히 다루게 될 거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비약이 이루어집니다. 수소 말고 다른 원자들은 무시하고요. 바로 고체로 넘어갑니다. 바로 고체로 넘어가서 고체 에너지 띠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고체의 전기 전도성에 따라서 도체, 반도체, 절연체로 나뉘어지는데, 이 중에서 반도체를 이용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이름은 신소재지만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소재가 아닌 초전도체와 액정, 이 정도. 근데 액정은 지금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하면 요 5단원 마치게 되겠네요. 중간고사 범위는 요 5단원까지 되겠습니다. 오늘은 35페이지만 할 거예요. 일찍 끝난다는 말 안 했습니다. 빨리 끝납니까? 너가 뭐 잘 따라주면 제때 끝나겠죠. 왜 물리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아니요. 그래, 우리 천천히 하자. 뭐라고? 석기 이제 야. 일어났다고 말하면 잠받고 안 돼. 석기 안 자기로 했어. 오늘 진검승부 해보자. 자, 우선 보호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하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원자 모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돌턴의 원자설이 나온 이후에 실제적으로 원자 모델을 최초로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전자를 발견한 톰슨입니다. 톰슨. 러더퍼드는 톰슨의 제자였고, 돌턴은 이제 원자설을 주장을 했고, 그 원자라는 개념을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정도였죠. 근데 이제 이 전하를 띤 입자로 이제 설명을 한 것은 톰슨이 최초였습니다. 왜냐면 톰슨이 전자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전자를 발견한 김에 원자 모형도 제시했는데 딱히 근거는 없고, 원자가 중성이니까, 근데 원자가 전자로 이루어져 있을 거니까 이 플러스인 전하 덩어리에 전자가 박혀 있는, 이걸 푸딩 모형이라고도 하고 건포도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모형을 이제 뒤집은 사람이 톰슨의 제자였던 러더포드입니다. 러더포드. 왜? 요게 미국 원자력 위원회 마크에 새겨진 러더포드 원자 모형인데요. 러더포드에 대한 얘기를 좀 소개해주면, 러더포드도 되게 가난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원소를 집어넣고 감자를 캐고 있었는데요. 농부였습니다. 감자를 캐고 있다가 이제 톰슨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요. 우리한테 온나 연구해라 이래가지고 자기가 캐고 있던 감자를 던지면서 이 감자가 내 인생에 캐는 마지막 감자다 이러면서 맛있게 먹었을까? 그러면서 이제
톰슨의 연구소로 갑니다. 톰슨에게 이제 물리학을 사사받고 이제 톰슨의 원자 모형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고안을 해요. 이게 실질적인 뭐 증거는 없었으니까 실험을 제안을 하는데 시험을 했죠 실제로. 그 알파 입자, 알파선 산란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알파 입자가 그때 당시에는 헬륨 원자 핵이라는 건 몰랐고요. 근데 플러스 전하를 띠는 질량이 꽤 큰 입자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자를 아주 얇은 금속 방막에 쏘옵니다. 쏘는데 이 톰슨의 원자 모형이 맞다면 이게 쏘면 뭐 얘 때문에 산란이 일어나겠죠. 조금씩 부딪혀가지고 얘가 꺾일 겁니다. 꺾일 건데 근데 이게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대부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맞고 꺾이게 될 텐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대부분의 알파 입자들은 그냥 통과해버리는 거죠. 통과해버리고 아주 일부의 알파 입자들은 산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되튕겨 나가는 수준으로 튕겨 나갑니다. 근데 이 실험 결과를 보고 이제 러더포드는 너무 놀라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건 마치 어떤 결과가 같다라고 할 수 있냐면 휴지 조각에다가 총을 쏘았는데 총이 휴지 조각과 맞고 되튕겨난 듯한 이런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톰슨의 모형이 맞다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톰슨의 이 원자 모형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뉴턴의 이론을 이용해서 이걸 계산해 봅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되튕겨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요 계산하는 과정이 여러분 이제 혹시 대학교에 그 물리학과 관련된 과에 가게 되면 그 현대물리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러더퍼드가 이제 계산한 과정이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아주 좁은 영역 안에 플러스 전하가 집중되어서 모여 있어야지 이 현상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러더퍼드가 그 모여 있는 공간의 크기를 계산을 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의 크기하고 거의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한 두 배 정도, 2배 이내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원자핵을 거의 발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러더퍼드가 원자핵의 발견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근데 이 원자는 여전히 중성이어야 되니까 뭐 러더퍼드가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럼 중간에는 그 아주 좁은 영역에 플러스 전하가 모여 있고 그 주위로 전자가 돌고 있다라는 일종의 뭐 태양계 모형 이런 모형을 제시합니다. 99.9% 이상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 이렇게 돌고 있는 이런 모형을 제시하는데요. 근데 이 모형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맥스웰의 이론에 의하면 전자가 가속 운동을 하면 전자기파를 방출해야 됩니다. 이 전자가 원운동을 하게 되면 가속 운동을 하는 거죠. 속도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맥스웰의 이론이 맞다면 이 가속 운동하는 전자는 반드시 전자기파, 빛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럼 얘가 점점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속력이 점점 느려져서 원자핵으로 빨려 들어가야 됩니다. 요게 1초도 안 걸려요. 계산해 보면. 예. 근데 실제는 어때요? 원자가 안정적이죠.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해결하고 나선 사람이 이 덴마크의 이 영웅이에요. 닐스 보어라는 물리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요 문제와 스펙트럼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립니다. 스펙트럼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에너지를 점차 잃으면서 전자기파를 내어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떨어지냐에 따라서 다양한 크기의 에너지를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자나 분자를 관찰해 보면 다양한 진동수의 빛이 다 보여야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 실험을 관측을 해보면 특정 진동수의 빛만 보이거나 특정 진동수의 빛만 흡수되어서 보이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불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이게 러더퍼드 원자 모형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요 모든 것을 해결한 사람이 이 닐스 보어였습니다. 예. 왜 저부터 왜 전자가 돈 나온 거예요? 그냥요. 가만히 있으면은 쿨롱 힘에 의해서 그냥 당겨져서 원자핵과 만나버리죠. 근데 그렇게 되면 원자핵과 전자가 붙어 있는 상황이 돼 버리는데, 그러면 또 알파선 산란 알파선 산란 실험 결과가 설명이 안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돈다라고 가정을 했겠죠. 근데 보호는 이제 요걸 한 번에 해결해 버리는데요. 보호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주면 그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컸던 물리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양자역학을 주로 연구했던 물리학자였고요. 축구를 되게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건 좀 이따 나와야 될 반응인데 예, 그 축구도 잘하고 물리도 잘하고 누가요? 보호가요. 실제로 그 보호의 친동생은 덴마크 축구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네, 선수였고 좀 더 공통점을 보면요, 보호는 강의를 되게 못했다고 그래요. 예, 되게 어려웠답니다, 강의가. 예, 말이 아닌 것 같아? 오늘 뭐 내한테 잘 보일 일 있나? 보호가 이제 아마 근데 제 생각에는 좀 이해가 되는 게, 그때 당시에는 양자역학이라는 게 이제 막 만들어진 시기여서 원래 지금도 가르치기 어렵거든요.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그래서 주로 이제 다루는 학문이 그 분야니까 아마 강의가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투 자체가 좀 어눌했대요. 근데 약간 어버버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랬다고 합니다. 되게 근데 뛰어난 물리학자고 아인슈타인하고 거의 뭐 이렇게 비교가 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럼 보호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근데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을 보면 되게 좀 황당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그냥 이렇다고 치자, 뭐 이런 식입니다. 그냥 이렇다고 치자, 이유 없어요. 그냥 이렇다고 치자 하면, 근데 그렇다고 치고 이렇게 보면은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 몇몇 물리학자들은 보호의 이론이 맞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 물리학자 안 한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 정도로 좀 약간 어째 보면 황당무계합니다. 그 첫 번째 얘기가 두 가지 정도의 뭐 얘기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얘기가 이제 양자 조건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양자 조건이 이제 그냥 이렇다고 치자, 약간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아까 전자가 원자핵주의로 원운동하면 과속운동에 의해서 전자기파 방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호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전자가 수소 원자 내 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전자가 원자핵주의의 특정한 궤도에 존재하면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특정한 궤도에 있으면 전자기파 방출 안 해, 이럽니다. 그러면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은 그건 난 모르겠고 그냥 특정 궤도에 있기만 하면 괜찮아, 맥스웰 이론은 필요 없어. 그냥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운동 하면 방출하잖아요. 그건 모르겠고 일단 특정한 궤도에 있으면 괜찮아. 뭐 원운동 하는 게 아니야, 약간 얼버무립니다. 몰라. 그냥 그 궤도에 있기만 하면 돼. 그래서 그러면 괜찮아. 이게 양자 조건이에요. 양자 조건. 근데 이 특정한 궤도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제 규칙성을 얘기합니다. 일단 이 특정한 궤도는 양자수 n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아까부터 계속 양자 조건, 양자수 해가지고 양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요 양자는 어떤 특정한 물리량은 아니고요. 불연속적인 값만 가지는 물리량들을 통칭해서 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n이 대표적인 양자수예요. 이걸 이제 화학에서 주양자수라고 불리는 수고요. 이건 자연수로 표현됩니다. 1, 2, 3, 4, 5, 6, 7, 8, 9, 10. 그래서 무한대까지 있고, 이론상으로는요. n = 1인 궤도가 원자핵과 가장 가까운 궤도입니다. 그리고 n = 2인 궤도가 원자핵과 두 번째로 가까운 궤도고요. 그래서 특정 궤도의 어째 보면 이름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궤도에서는 에너지를 방출하잖아요.
질문은 받지 않고 그냥 방출하지 않는다 치자. 뭐 이런 겁니다. 뭐 술래잡기에서 뭔가 깍두기 약간 이런 느낌인데 깍두기 아나? 뭐 다 봐주는 거 있잖아. 예. 요 궤도에 있기만 하면 괜찮아. 뭐 이런 거요. 왜 깍두기라 하는 거예요? 그건 나도 모르겠다. 이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궤도에서는 안정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궤도에서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양자수 n에 따라서 특정한 값만 가진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자체를 줄여서 에너지의 양자화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에너지가 불연속적인 값만 가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라는 것은 뭔가 다 불연속적인 값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띄엄띄엄하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교양과학자의 양자역학을 한마디로 표현해라 하면 띄엄띄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기 에너지가 불연속적인 이 값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보통 이 특정한 값을 EN이라고 표기하고요. 요 N 대신에 이제 N이 1이면은 E1, N이 2면은 E2, N이 3이면 E3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거를 이제 에너지 준위라고 합니다. 에너지 준위. 영어로는 에너지 레벨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레벨. 레벨을 번역하면 준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 지금 이쯤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뭐 하고 있는지 까먹거든요.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냐면 수소 원잔의 전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는 수소 원잔의 전자가 특정 궤도에서 가지는 에너지입니다.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예요. 역학적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요 에너지는 요거는 이거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요 일렉트론 볼트는 전자 볼트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그냥 에너지의 단위다 이 정도 기억을 하고요. 여러분 뭐 굳이 외우고 싶다면 마이너스가 붙는다라는 것하고 양자수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거. 요 정도 뭐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 이제 부호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면요. 물리량에서 부호가 뜻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한 세 종류가 있어요. 방향을 나타낼 때가 있고, 종류를 나타낼 때가 있고, 크기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라든지 힘이라든지 운동량, 전기장, 자기장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이 부호가 방향을 의미하고요. 크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하량을 나타낼 때 플러스 마이너스 표현하죠. 이것도 마찬가지 전하의 종류를 뜻하는 것이지 크기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근데 에너지에서 부호는 크기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마이너스면요. 절대값이 작아야지 에너지가 큰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에너지가 마이너스인 거는요. 마이너스로 절대값이 크면 에너지가 작은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에서는 마이너스가 크기를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가로축이 양자수 n이고 세로축이 에너지 준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양수니까 전부 다 음수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 잘못 그린 거죠. 왜냐면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불연속적인 함수를 가우스 함수라 그러나? 잘 모르겠다. 뭐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뭔가 불연속적인 함수를 뭐라고 하잖아요. 그냥 불연속 함수라 그럽니까? 요게 이제 E1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게 E2, E3, E4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누가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예요? E1이 제일 작은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런 그림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냥 이게 선으로 그어져 가지고 요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본 적 있죠?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뭐 에너지 준위 요렇게 표현해 놨고요. 그러니까 얘가 n = 1일 때의 에너지 준이고
n 이퀄 2일 때, n 이퀄 3일 때, n 이퀄 4일 때의 에너지 준위입니다. 특징은 양자수 n이 커질수록 인접한 에너지 준위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집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작아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까먹었을게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수소 원자 내에 있는 전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진짜 그래요. 신기한 게 계속 하다 보면 근데 우리가 뭐 하고 있지? 약간 이러고 있거든요. 자, 이게 이제 보호의 양자 조건입니다. 이런 특정 궤도에서 특정 에너지 값들만 가진다.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이게 이제 양자 조건이고요. 두 번째 얘기가 진동수 조건입니다. 진동수 조건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전위에 관한 얘기입니다. 전위. 전위는 전자의 이동을 줄임말이다 라고 늘 얘기하지만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전자 이동을 뜻합니다. 전위가. 어여 일어나. 뭐라고? 자, 분발하겠습니다. 자, 전자가 에너지 준위, 전자가 에너지 준위 사이를 이동하는 것을 전위라 그러는데요. n 이퀄 1과 n 이퀄 2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잠깐 보도록 합시다. 여기 원자핵이고요. n 이퀄 1인 궤도, n 이퀄 2인 궤도입니다. 그럼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궤도는 이런 궤도밖에 없고 요 사이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로 약속한 거예요, 보호가. 그렇다 치자라고 했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럼 전자가 n 이퀄 1인 궤도에서 n 이퀄 2인 궤도로 간다라는 것은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그럼 에너지가 커지려면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요, 흡수해야 돼요? 흡수해야 되죠. 근데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빛을 흡수하는 방법이 있고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법이 있고 전기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빛만 살펴봅시다. 빛. 그래서 얘가 빛을 흡수해 가지고 에너지 준위가 높은 궤도로 전이할 수가 있는데 요 빛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광자로 보면 좀 편리합니다. 빛을 입자로 봤을 때 그 입자 이름이 광자였죠. 영어로는 포톤이었고요. 영어로는 포톤. 스타그래프 때 나오는 포톤 캐논이잖아요. 광자대포. 그 스타토에는 광자포라고 이렇게 한글로 돼서 나오더만. 게임 잘 안 합니다. 분비치 하지 않아요? 선생님 분비치 하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지? 쌤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이렇게 아, 그 의무병. 의무병 저랑테 좀 닮았죠. 야, 그 게임 얘기하지 마라. 물론 게임은 그 고3 때 하는 게임이 제일 재밌긴 하지만 그걸 이겨내야지. 좋은 데 갈 수 있어요. 똑같더라고. 뭐 하다 말았지? 이게 빛을 흡수하면은 에너지 준위가 높은 곳으로 전이할 수 있는데 아무 빛만 흡수하는 게 아니라 요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지는 광자만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흡수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광자 한 개를 흡수해서 전자 한 개가 전이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광자 한 개. 그럼 방출하는 경우도 있겠죠? 저 방출하려면 에너지 준위가 높은 곳에서 에너지 준위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서 방출하는데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 형태는 항상 빛입니다. 방출할 때는. 그래서 전자 하나가 전이할 때마다 광자 한 개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두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하는 빛만 방출하겠죠. 그럼 생각해봐. 에너지 준위들이 특정 값들만 가지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준위 차이의 조합은 한정되어 있겠지. 그러면 그 차이에 해당하는 빛만 방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연속적으로 색깔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뭐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이게 정성적이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수식으로 표현한 게
진동수 조건입니다.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빛, 즉 광자 한 개의 에너지의 크기를 1이라고 했을 때 요 2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건 이제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에서도 나옵니다.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그 빛의 진동수에 비례하고요. 이때 H는 플랑크 상수입니다. 그럼 막스 플랑크라고 또 흑체 복사를 연구한 이 독일의 물리학자 있어요. 그 흑채가 뭐예요? 흑체는 이제 모든 빛을 머리에 뿌리는 거 아니야? 머리에 뿌리는 거. 아, 그 플랑크가 좀 대머리였긴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흑체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연구했네. 아, 그래서 연구했다고? 흑체는 딴 게 아니라 이제 모든 빛을 흡수하고 또 모든 진동수의 빛을 방출하는 건데요. 그거는 다음에 할 얘기가 있으면 그때 얘기할게요. 태양이 대표적인 흑체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워낙 방출하는 빛이 강해서 흡수 뭐 하여튼 태양이 흑체. 아, 내가 지금 흑체를 뭐라고 해야 될지 지금 예. 아니요. 그 흑체에 관한 얘기는 제가 다음에 시간이 남아 할게요. 왜냐하면 이거를 얘기하려면 조금 길어집니다. 흑체에 대한 얘기만. 흑체에 대한 얘기만 거의 1시간 정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흑체는 이제 뭐 간단하게 빨리 얘기하면은 아, 지금 큰일 났는데 이 쉬는 시간 잡아먹는 거 아니야? 이 상자에 구멍 뚫으면 이 구멍이 흑체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빛이 들어가면요, 사실 안에서 막 난반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빛이 그대로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사실 이론적으로 이 구멍을 쳐다보면은 그 아무것도 안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난반사하게 되면은 사실 안에서 그 반사 몇 번 하게 되면 흡수가 다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나올 수가 없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 관찰하면은 다양한 진도수의 빛이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요 상자의 온도에 따라서 그 패턴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정확하게 연구한 사람이 플랑크입니다. 근데 이 플랑크가 이제 약간 그 식을 맞추기 위해서 끼워 맞추기식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겠죠. 그래서 이제 요 그 빛의 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불연속적인 값을 가진다라는 가정을 하고 식을 유도하면은 이제 요 실험 결과하고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째 보면은 그 양자역학의 시작이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흑체 복사에 대한 연구가. 그래서 이제 뭐 논란이 있는데요. 그 플랑크가 뭐 태어난 시기 혹은 플랑크가 흑체 복사에 대한 이론을 내놓은 시기를 양자역학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양자역학에 큰 공헌을 해서 그 양자역학과 관련된 곳에 플랑크 상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광자한계 에너지는 이제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잖아요. 근데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이 상수죠. 그래서 진동수 대신에 파장분의 상수를 집어넣으면 뭐 이렇게 표현도 됩니다. 그래서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크다라는 것은 진동수가 크다라고도 할 수 있고 파장이 짧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거기에 넘나드는 두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을 흡수하거나 방출한다라는 게 그 보호의 양자 조건이에요. 아, 양자 조건이 아니라 진동수 조건이에요. 그 MN은 다 주양자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계산을 할 때는 양자수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빼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자수가 클수록 에너지 준위가 큰 거거든요. 흡수냐 방출이냐는 생각하면 되죠. N이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갈 때는 흡수하는 거고, N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전이할 때는 방출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자체를 양자수 조건이라고 합니다. 계속 진동수 잠깐 졸았어요. 진동수 조건. 그 과학 시간에 진동수를 뭐 요렇게 표현했다고 뭐 아니라고 했다며. 근데 이게 누라고 해서 원래 물리책에서도 이렇게 표현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누라고 해요. 누라고 읽어요. 유라고. 누. 요 F는 프리퀀시 합자를 따서 이게 더 편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 V랑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아, 됐다. 뭐 이름이 중요하나?
자, 요 양자 조건이 이제 보호의 이론의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요 진동수 조건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이제 보호의 그 수소 원자에 대한 이론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스펙트럼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거냐 하면요. 이 프리즘을 빛을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이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인 자연 스펙트럼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백색광이라고 하면 다양한 진동수의 빛, 그러니까 다양한 색깔의 빛이 들어있는 빛을 백색광이라 그럽니다. 그럼 색깔은 진동수가 결정짓습니다. 그럼 다양한 진동수의 빛이 있으니까 빨간색도 들어있을 거고 파란색도 들어있겠죠. 근데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진공에서의 속도는 같아요. 물론 여기는 공기지만 공기하고 진공은 별로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그래서 진공이라 가정하고 진공에서의 속력은 같은데 프리즘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물질 속으로 들어가면 속력이 느려집니다. 근데 느려지는데 진동수가 클수록 더 많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 속에서의 빛의 속력은 다릅니다. 그래서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더 많이 느려져서 더 많이 꺾입니다. 굴절이라는 게 속력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속력이 빨간색이 느려지는 것보다 파란색이 느려지는 게 더 많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더 많이 꺾이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꺾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색깔이 분리됩니다. 나와서는 속력은 같겠죠. 그럼 요거를 이제 사진으로 찍거나 눈으로 보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진동수별로 색깔이 분리되어서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분리된 색깔의 패턴 요 자체를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요 스펙트럼은 과학의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원소로 그 물질이 이루어졌냐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대표적 천문학에서는 우주에서 오는 정보를 스펙트럼 분석하는 게 그 대부분의 그 데이터 처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 스펙트럼이 이제 요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러한 현상 자체를 분산이라고도 해요. 그럼 이거 용어까지는 몰라도 되는데요. 물질 속에서 진동수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굴절률이 달라져서 색깔별로 분리되는 요 현상 자체를 분산이라고 합니다. 뭔가 갈라진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보이는 이 스펙트럼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그러고요. 뭔가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보이는 뭔가 선이 보이죠. 이런 것을 이제 불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름을 먼저 보면요. 맨 위에 있는 게 연속 스펙트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게 전체적으로 밝은데 일부가 어둡죠. 그래서 어두운 부분은 흡수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대체로 다 빛이 없는데 특정 색깔의 빛만 보이죠. 그럼 이 빛이 방출되어서 그 방출된 부분이 밝은 선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이걸 선 스펙트럼 혹은 방출 선 스펙트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 흡수 스펙트럼이라고도 하고 흡수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제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연속 스펙트럼은 그냥 백색광을 통과시키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백색광은 어떤 광이냐? 모든 진동수의 빛이 포함된 광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체로 열에 의해서 생기는 빛들은 열에 의한 분자들의 진동에 의해서 빛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분자들의 진동이 모두 같은 에너지를 가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다양한 진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진동수의 빛을 외워놓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두 가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태양하고 백열등, 두 가지 정도 예로 나옵니다. 근데 이 흡수 스펙트럼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이러한 백색광을 그냥 프리즘에 통과시키지 않고 저온의 기체에 통과시킵니다. 저온인 이유는 저온의 기체 안에 있는 전자들은 최대한 바닥 상태,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다양한 진동수의 빛이 통과하면요. 대부분의 빛은 그냥 통과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소 기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진동수의 빛만 흡수하고요. 나머지는 흡수를 못해요.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하는 빛들만 흡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빛들은 흡수가 되고요. 근데 흡수된 다음에 사실 재방출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흡수된 다음에 에너지가 높을수록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시 또 내려가면서 빛을 방출해요. 근데 재방출할 때는 이렇게 빛을 흡수해가지고 이쪽으로만 재방출하는 게 아니라 온 사방으로 분산해서 재방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즘으로 재방출되는 빛은 거의 없다라고, 아주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검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반면에 선스펙트럼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선스펙트럼은 유리관 같은 데다가 안에다가 기체를 집어넣어요. 기체를 집어넣은 다음에 전압을 걸어줍니다. 그럼 여기 전기장이 생기게 되고요. 그럼 전기장에 의해서 수소 원자 내 전자가 전기력을 받게 되고요. 그럼 힘을 받으면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힘이 일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기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높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했다가 불안정하니까 도로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오면서 방출할 때는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거든요. 그래서 그 빛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빛만 밝은 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방출선 스펙트럼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게 가시광선 영역이에요. 가시광선 영역의 파장을 여러분 그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두면 좋겠는데 이게 나노미터거든요. 이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고요. 참고로 대충 한 400에서 700 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한 650 나노미터 전후가 되고요. 보라색 쪽이 한 380에서 400 나노미터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몇 가지를 더 얘기를 해줄게요. 요거는 꼭 몰라도 되는데요. 이건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n=2로 최종적으로 떨어지면서 방출하는 빛이 이 가시광선입니다. 가시광선이고 n=1로 떨어지는 녀석 있죠? 요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1하고 2 사이가 에너지 준위 차이가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보다는 에너지 준위 차이가 크겠죠. 그래서 이때 방출되는 빛이 자외선입니다. 자색 바깥선이죠. 그래서 보라색보다도 파장이 좀 더 짧고 진동수가 큰 빛입니다. 그럼 n=3으로 떨어지는 것은 적외선이 되겠죠. 그리고 이름이 있는데 이름은 그냥 몰라도 되긴 하지만 요게 발머 계열이고요. 요게 라이먼 계열이고요. 요게 파셴 계열입니다. 이거 1학년 때 제가 했나요, 이거? 이거 부끄럽지만 외우는 방법 알려주면은요. 이거 제가 고등학교 때 이거 정말 잘 안 외워져서 요새는 근데 안 외워도 됩니다. 안 외워도 되지만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닌 시절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이먼 일병 이 이발소에 갔어요. 이발 발먹이요. 거기서 이제 아기를 낳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을 때 아기를 낳는 걸 도와주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삼파. 미안합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거는 그 예전에 수능 완성에 있던 자료인데 좀 참고할 게 있어가지고 가져온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좀 해석해 보면 요걸 일단 먼저 봅시다. 얘는 공통적으로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n=2인 궤도로 떨어지는 녀석들이죠. 그럼 이거는 발머 계열이고 자외선입니까? 네, 이거 가시광선이 되겠죠.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누가 에너지가 제일 큰 거예요? 디귿이 에너지가 제일 크고 기역이 에너지가 제일 작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느 게 기역이겠어요? A, B, C 중에서 C가 기역이고요. 이게 니은이고 이게 디귿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건 좀 쉽게 나온 거고 어떤 문제는 이것도 안 주어져 있어요. 파장이 어디 각인지. 그래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찾냐면 그렇죠. 간격을 보면 되죠. 기역하고 니은하고 차이를 보면 요만큼 차이 나죠. 근데 니은하고 디귿은 요만큼 차이 납니다. 근데 니은하고 디귿 쪽이 에너지가 커요? 기역하고 니은 쪽이 에너지가 커요?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 쪽이 에너지가 크죠?
그래서 간격이 좁은 쪽이 에너지가 크고 진동수가 크고 파장은 짧은 쪽입니다. 왜냐하면 진동수의 차이, 에너지의 차이가 클수록 프리즘 안에서의 속력이 느려지는 정도의 차이도 커질 거고 꺾이는 정도의 차이도 커지겠죠. 그래서 스펙트럼이 더 벌어져서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간격이 더 벌어지는 쪽이 에너지가 작은 쪽이 되겠습니다. 간격이 좀 덜 벌어진 쪽, 간격이 좁은 쪽이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큰 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없더라도 여러분이 그 어디가 에너지가 큰 쪽인지 찾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내용을 마쳤는데 제가 신화를 간단하게 소개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 김정식 헌명성의 과학사랑이라는 사이트에서 거기에 보면은 다양한 실험에 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 분이지만 존경하는 분인데요. 부부 교사이신 것 같아요. 과학 교사이신 것 같고요. 여기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수 있는 이 스마트폰 분광계를 설계해서 이게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이제 만든 모습이 이거고요. 여기에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를 갖다 대고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무슨 실험을 할 수 있냐면요. 요게 이제 제가 재작년에 학교 예산으로 구입한 이 선 스펙트럼 광원 장치인데요. 여기 보면 요게 유리관 안에 기체가 들어있는 겁니다. 얘는 헬륨 기체가 들어있고 여기는 수은 기체가 들어있고요. 여기에는 네온 기체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전압을 걸어주면 방출 스펙트럼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방출 스펙트럼을 이제 아까 그 스마트폰 분광기로 촬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헬륨을 찍은 거고요. 요게 그 수은을 찍은 거고 요게 네온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실험 장치가 제대로 만들어지는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한번 비교해 봤어요. 여기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 스펙트럼을 찾았어요. 이게 헬륨의 스펙트럼이고 요게 네온의 스펙트럼이고요. 요게 수은의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촬영한 그 스펙트럼이 실제로 이거와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본 거예요. 요게 헬륨이었거든요. 맞는지 한번 볼까요? 맞춰보면 예. 맞죠? 보라색이 왜 있어? 이렇게 해야 되나? 예, 맞죠? 보라색 살짝 안 맞는 것 같아요. 사기 친 건가 그러면? 그래서 요게 실제로 헬륨을 넣은 것 같고요. 대충 맞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네온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온은 좀 퍼져서 보이던데 이렇게 하면 대략 맞죠? 맞다고 해줘요. 예, 맞고요. 그 다음에 수은 애들 좀 바로 찍었으면 좋겠는데 삐딱하게 찍어가지고 약간 그 학생이 찍은 겁니다. 그걸 제가 이게 가져온 거고요. 맞죠? 보라색은 왜 없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 그 스마트폰의 그 감지기 뭐라 해야 되나 센서가 이제 보라색 영역을 잘 감지를 못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네요. 왜 그럴까? 보라색 어디 갔지? 아니면 이럴 수 있습니다. 보라색이 나오려면 그만큼 에너지 준위 차이가 커야 되니까 높은 에너지 준위로 전위를 시켜야지 내려와서 날 수가 있잖아. 근데 위에는 보라색이 나왔네. 그러게요. 잘 모르겠네. 근데 이게 저는요 사실 생각보다 요 실험 결과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게 딱 맞아 떨어지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사실 실험한 게 더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관찰해 보세요. 요 그 스마트폰 분광기 가지고 그냥 바깥에 나가서 그냥 태양 있죠, 태양. 태양을 이제 향하게 하거나 아니, 태양이 아니어도 어차피 태양빛이 온갖 곳에서 반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데나 보고 이렇게 스펙트럼을 관찰해 보면 연속 스펙트럼이 보여요. 연속 스펙트럼이 보이고 근데 이제 그 태양 말고 LED 등 있죠, 지금.
백색으로 보이잖아. LED 등 요거 이거 할 땐 조심해야 돼요. 커튼을 다 쳐놓고 아니면 아예 밤에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바깥에서 오는 자연광을 최대한 차단해 놓고 요걸 보면 그 RGB가 다 있긴 한데 그 사이가 약간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연속 스펙트럼이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LED의 그 빛 방출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도 전자의 전위에 의해서 빛이 방출되는 거기 때문에 연속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관찰해 볼 수 있어요. 또 간이분광기는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가끔 심심하면 이렇게 보고 이러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수소랑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고체로 바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수소 원자 하나 한 거예요, 그죠? 다음 시간에 그 고체 에너지 띠론과 그 반도체 중에서 이제 불순물 반도체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